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은 2009년 이후에 3년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예, 최근에 그 미중 간의 전 세계적인 패권 경쟁이라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 그런 질서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국제적인 안보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또 동아시아의 영내 질서를 또 공고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간에 논의해야 될 아주 의제들이 여러 가지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의 경색된 관계를 조금 회복하고 네. 다시 한번 그 협력적 관계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일단 한중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체가 좀 불투명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다시 한중의 정상이 모여서 회담을 한다는 것, 그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만으로도 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서로 간의 견제와 그리고 혹지 않은 신냉전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한국이 지금 인태 전략을 발표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한미일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공조가 매우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압박으로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또 뒤집어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또는 너무나 급속하게 미국에게 또 밀착되는 것을 견제하는 또 분명히 신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중 회담이 또 성사된 또 배경도 또 한몫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중 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뭐 공동 성명까지 채택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성명까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자리가 마련됐고 이제 소통 채널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일 정상이 대북 억제 또 대중 견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 이후에 있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마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적인 지금 질서들, 그런 환경적인 조건들에 따른 그런 어떤 그 맥락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 사실 한국에 바라는 것은요, 한국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인권, 기후,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의 미국을 위시한 어떤 서방의 가치 동맹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것을 좀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약간의 균형자 내지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갈팡질팡하는 오히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지금 바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한국의 모습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지금 20%를 넘는 상황에서 이런 경제 협력을 하나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레버리지는 사실은 그 북핵 위기를 한국이 한반도가 돌파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중국의 그 북핵 역할론에 관련된 이야기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좀 피하시는 모습을 시적해서 보여주셨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자국의 앞으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 이슈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조금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주석이 이 부분과 관련된 직접적인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을 좀 발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미 앞전에 있었던 미중 회담에서 이제 결과물들을 보면요. 일단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못했고 그리고 중국 측에서 나온 성명에는 북한이라든지 북핵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중국에게 있어서는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미사일 문제, 도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중국의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미국이 계속해서 그 억제력 강화를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경고 내지는 또는 이제 압박의 카드로 중국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가 중국으로서는 거론하기 좀 더 예민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있을 이제 한중 회담에서도 분명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게 우리나라의 현안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진핑 수석이 바로 즉답을 한다든지 또는 뭐 성명에서 함께 그 내용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미중 정상회담 이제 결과를 보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저는 조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요.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정말 격화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양국 정상의 메시지가 조금 더 온화했다. 양국 모두 제가 보기에 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전면전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중을 나타냈다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우리는 의도는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의 어떤 국제 질서를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좀 약간 서로 화해 무드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다만 그 대만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어떤 국제적인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핵의 사용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양국이 동의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G2라고 불리는 가장 강대국인 그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나서 이 핵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그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가 모두 다 공조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떠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 예.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지금 갈등이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갈등들의 모습을 또 확인하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는 또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전면적인 충돌은 양측이 다 피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넘지 않아야 될 선, 레드라인을 좀 확인한 회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 이슈만큼 은 자기들이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또 미국도 그 북핵에 관해서는 중국의 역할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또 나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 나라 간의 소통 채널들을 다시 한번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이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과제로 남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과제가 좀 너무나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한국이 처해야 하는 그 외교적인 상황도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하는 입장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를 받아들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야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길게 논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참담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지금 이 언론사에 의한 아우팅이라고 봅니다. 이 아우팅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시는 바대로 본인이 어떤 동의에서 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강제로 뭔가 사실을 밝히는 것인데요. 지금 물론 유족들의 어떤 신상 사진이나 이름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정말 참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참사를 당하신 그 당사자들, 그 유가족분들의 어떤 그런 신상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저널리즘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좀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정말 두고두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희생자 명단 공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법 여부에 대해서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유족의 동의 없이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 자체도 훼손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유가족들의 공개 그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바로 공개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개별법의 어떤 부분이 위반되냐를 본다면 일단 일견 볼 수 있는 건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또는 형법상의 사자 명예훼손죄 정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건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공개한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뭐 사자 명예훼손에는 일단 해당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이 남게 될 텐데요. 사실 이 개인정보법 상에서는 우리가 그 개인정보는 생존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말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통해서 유족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또 유족들의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 개인정보법 해석에 따라 그 해석을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도 분명히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개별법으로 뭐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기보다 일단 헌법상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 이런 뭐 초상권이라든지 이름권, 성명권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형사 처벌 문제는 변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민사적으로 봤을 때도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뭐 원치 않으신 유가족분들이 동의 없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이러한 폐륜의 일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최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희생자의 이름과 영정 공개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5일 만에 희생자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또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의 독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깊은 소통 하에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명단 공개의 배경이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좀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매체에서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된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어제 바로 부적절했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입장이 나왔고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그 유가족의 그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큰 전제가 당연히 유가족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동의도 없이 이렇게 공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찬성하지 않는 것이고 부적절하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마치 뭐 민주당이 같이 그 매체와 뭐 협동해서 또는 그 매체 배후에서 방조해서 이 명단이 공개됐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물론 민주당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것을 민주당과 그 모 언론사가 함께 정말 긴밀히 소통했다. 혹은 민주당이 뒤에서 야 이걸 기획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최근에 나타났던 민주당이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팡질팡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언론 매체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배경을 제공했다 정도는 좀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이 정말 엉뚱한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간의 그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유족들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네. 뭐 이런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정말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처음에 이것은 우리가 당론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나중에는 유가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추모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단서로 달았던 것은 이것은 물론 유가족의 모든 동의가 있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이렇듯 입장을 선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언론 매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배경적인 조건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를 두고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민주당 등 야3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찾아서 24일에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어떤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도 중요하겠지만요. 여당인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더 이상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는 의회에서 결국 국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규명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너무나 많다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정조사가 아니라 뭐 특검이 되었든 뭐 경찰 수사가 되었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일 텐데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것도 또 국가로서 또 국민에게 대한 또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국민의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해보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언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국민들 모두가 다 슬퍼하시는 이런 참사 앞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정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그런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또 국민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은 반대하시지만 결국에는 국정조사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이 현재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결국에는 참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어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론에 가깝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목소리가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결국 참여할 것이냐 아니다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초반부에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거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국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국정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사건의 진실, 그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폭넓게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국정조사가 전혀 불필요하다. 이 불용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중진의원회의, 그다음에 초선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당론에 가깝게 하나된 일치된 목소리로 모으게 된 것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속한 경찰의 수사, 이 수사와 조사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응과 대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는 이 수사의 측면이 먼저 밝혀진 이후에야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혹은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우려되는 측면은 우리가 이런 국정조사의 어떤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진 국정조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그 진상조사의 그 측면보다는 오히려 조금 불필요한 정쟁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정말 여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측면이 훨씬 더 부각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 사실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이런 당위적인 측면 이외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끝까지 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안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 거기에는 지금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정말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에서 밀어붙이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정도 여지는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핵관이 국정조사 결사 저지 돌격대로 나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윤 깃발을 휘두르며 젊은 당대표를 내쫓았던 윤핵관이 이번에는 국정조사 결사 저지 돌격대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2달 전 무한 책임을 느끼며 조용히 지내겠다며 이선으로 후퇴한 윤핵관은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 건넨 어깨 팡팡이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 양
연일 의기양양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라는 회개한 논리를 들이대며 중진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윤핵관들이 국정조사를 저지하고 있다.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자꾸 엉뚱한 갈라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의견이 다르니까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주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것, 여기는 좀 의도가 읽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반에 이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모임과 회의들을 통해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우려되는 상황들, 혹은 이 국정조사보다도 훨씬 더 나은 대안들이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동의를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지, 이게 어떤 의도에 따라서 원래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을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잠재우고 나온 결정이냐 이렇게 호도하시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친 정책 공세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굳이 이제 윤핵관들을 지목하신 것은 윤핵관을 저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윤핵관 뒤에 있는 그 윤심을 좀 지적하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그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일각의 내부의 이제 힘이 윤핵관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윤핵관이 어떻게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느냐라고 따져가 본다면 사실 윤심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에게는 국정조사를 해서 입법부가 삼권 분립 차원에서 정부에서 뭔가 규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입법부가 견제를 하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입법부의 한 축인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로서는 그 반대가 사실은 윤심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이시기 때문에요. 저는 국정조사도 하라고 좀 지시를 내려주셔서 전향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오히려 국민들께도 더 많은 환기가 될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국정조사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되었든 뭐 특검이 되었든 뭐 경찰의 수사가 되었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가족들 보시기에 좀 한이 되지 않도록 이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또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이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의 만남 이후에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만장일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또 권성동 의원이 현안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낸 이후에 다시 한번 당내에서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어제 그 회담 이후에 이루어진 뭐 만장일치였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저희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은 국정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현장에서 피력했는데, 결국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어쨌든 이루는 그런 분위기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장일치처럼 우리가 모두가 동의해서 이거 당문처럼 채택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가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과 같은, 그러니까 이른바 그 친윤계 이런 의원들의 어떤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처음에 국정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쟁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특검이라든지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자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함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의 의견이 모아진 것뿐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말 이렇게 엄중하고 진상조사를 위해서 모두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이런 시점에 서로 이렇게 다시 한번 분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저희 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오늘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서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한 만큼 결국 칼날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은 사실 이전에 쓰던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좀 새로 이 검찰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치적 공동체, 즉 정진상 실장 또는 나아가서는 김용 부원장까지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으로 공동체였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뭔가 본인을 이롭게 하려고 뭐 부정한 자금을 받는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정진상 실장이 저지른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혐의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뒤집어 말한다면 결국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지금 뭐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수사에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뭐 그 불법 자금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용인하였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과정에 그 자금이 쓰였다는 것까지도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올 뭐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금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이 나서서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개인의 리스크다라고 보기에는요. 지금 일단 민주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여러 차례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검찰이 그 야당에게 거대 야당의 당사로 직접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물론 그 압수수색이 영장에 의한 것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나왔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요. 그 당사의 그 건물에 그 당대표 비서실이 있긴 있는데 그곳에 정진상 실장이 나와서 근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근무했던 사무실이 아니었음에도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와서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으로 봐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무슨 비리 혐의 이런 것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또는 대선에서 패배한 그 패배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된다면 이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큰 타격인 만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기류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 정진상 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사가 끝나고 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예측하고 있는 수순이긴 합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굉장히 수사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는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까지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일단 흠집을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었거나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이득을 취했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물증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다라는 기류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민주당이 단일대로 이루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정말 총력전으로 방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그 정부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함께 대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 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모든 게 다 예견된 사태라고 봐요. 역대급 갈등 대선이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현 대표의 행보를 보면 뭐 갑자기 개항을로 가서 연고도 없던 개항을로 가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리고 또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흥행도 실패한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게 국회의원 직뿐 아니라 민주당 자체를 정말 방탄조끼를 쓰시려고 하는구나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민주당에서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법적 리스크를 넘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것이 당의 명운을 건 문제가 되었어요. 결국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용감한 목소리를 못 낸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리스크와 당의 명운을 거는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